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항공모함 3대를 보낸다는 건요,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랑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 3대가 온다는 것은 한 국가가 전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무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거의 관세가 0입니다. 일본은 근데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일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나 이런 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남겨두고 할 걸 후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해주고 중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오게 막아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 랩의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당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 4년을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백악관도 가고 트럼프 대통령 출장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힘든 건 관세뿐만이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불개입주의를 선언하면서 대신 그런 패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면 관세도 있지만 수출 통제, 제재, 지금 보듯이 반도체에서 보듯이요, 수많은 수출 통제가 들어가고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걸 해결하고 기업들한테 수출 통제와 제재 같은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생크션 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무엇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면 보통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본인의 표현은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사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항공모함 3대를 보낸다는 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랑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 3대가 온다는 것은 그 항공력, 그리고 갖추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볼 때 한 국가가 전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무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CIA에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요,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한국 임무 센터죠. 이 말은 CIA에서 처음으로 한 국가를 대비해서 만든 미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정치인들이 CIA에 가면 어떤 브리핑을 했느냐? 미국에서 브리핑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날 확률은 41%가 넘는다. 언제든 조심하라고 그때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브리핑을 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 충격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 기자를 하면서도 그런 걸 다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국 국민들을 우리가 일부러 동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김정은에도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요, 김정은이 자살 특공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핵 버튼이 더 네 거보다 크다, 우리는 장전 완료됐다, 이런 강한 트위터를 날립니다. 이건 기존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이런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라 관세, 무역, 모든 것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이 정도 했으면 만족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주시하고 어떤 걸 또 카드로 꺼내들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요, 최근에 저희 연휴 기간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요, 콜롬비아가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게 관세를 20%로 올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일주일 후에 50%로 올린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제재하고요, 금융적으로도 제재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산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재하고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콜롬비아는요, 한국의 6.25의 참전국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거의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미국이 동맹국,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토 이외에는요, 약 18개국의 동맹국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리고 최근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는요, 나라 그쪽 지역에 약간 맹주격이니까 그 미국이 관리를 위해서 넣어준 나라고요.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하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한 중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지금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런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동맹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거기다가 금융 제재를 하고 통관까지 철저히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콜롬비아산 물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괴롭히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니까 콜롬비아가 바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대신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맹이라고 봐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또 일기 시절에 중국과 협상을 했던 걸 보면요.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밀어붙입니다. 처음 500억 달러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 500억 달러 니들 보복했어? 그럼 2천억 달러 더 해. 그래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거기 또 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말로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중국이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협상 서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신호등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 주황색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답변이 도출될 수 있는 것, 빨간색은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빨간색만 협상하게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적당히 물러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내민 거에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좀 좋을 리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2021년이죠. 야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남쪽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나서요. 당신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기에 못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독일 수출차에 제대로 된 관세를 물리지 못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관세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지 못한 게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방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삼성 TV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뭐 다 파는데 우리 방위비도 올려주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까지 불렀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만 보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이 과격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제 한미 관계도 그리고 한미 동맹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그 물자를 지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리 광물로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낸 돈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히토리나 광물 개발 대금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잘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70년 전에 어땠느냐? 우리는 원조를 받고 상호 방위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한미 동맹은 우리가 견고하게 잘 갖고 왔지만 한쪽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70년 전에 참전했던 우리의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제 또 대부분 돌아가셨고 그 유대 관계가 사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성숙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미군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기여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러스틱 미 상무장관 취임 선서장에서 좀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요. 이 농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한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가로서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러스틱 상무장관은 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그 러스틱 상무장관의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상무장관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아침 아내가 짜증을 낸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상무장관이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이에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그 테러가 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상무장관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상무장관에 데려다 준 아들에게 뭐를 했냐? 카일이었어요, 이름이. 카일에게 말을 하면서 야, 너 혹시 그 일 때문에 너 아빠한테 더 유산 더 받아내려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한국 정서에 좀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웃음이 크게 터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절대 이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더 천착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인들 트럼프 1기 시절의 계산으로 주한미군 방위비의 약 3분의 1만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미국인들은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항목별로 주는데요. 그 항목별로 미군이 다 쓰지 못해서 은행에 넣어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거는 니들이 쓰는데 하는 거고 실제로 주둔비는 이만큼 드는데 니들이 3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5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사실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위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주고 또 다른 데서 또 얻어내는 이런 지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가속화될 텐데요. 미중 갈등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꼭 뭐 편을 안 서고 중간에서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본 도시바가요, 냉전 시절에 1987년입니다. 그 몰래 최신 공작 기계를 소련에 팔았습니다. 소련에 팔았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 소련의 핵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있었냐면 소리로 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공작 기계가 없어서 프로펠러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도시바가 판 게 들통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요. 백악관 앞에서 도시바와 미국 상품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바 그 당시 반도체로 최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눈치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당장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양쪽의 거를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가 명확하게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해진 안에서 우리가 중국과도 이미 FTA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여기서 살짝 힘들어하거나 하면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져도 선택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란 걸 인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사실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세나 이렇게 명확한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의해서 쭉 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백악관 고위 관료와 어떻게 좀 잘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반도 문제를 많이 물었었는데요. 그분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분은 사실 백악관 최고위 회의에 거의 모든 그 안보 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분이 저를 만나준 건 아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사를 좀 써달라는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과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현실화된 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급변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백악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서로 얘기했다는 건 이미 거의 결정됐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부 검토와 상관없이 최상위급에서도 계속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는 건 물론 모든 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관세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역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우리의 경쟁국보다 적으면 피해를 덜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포드하고 GM도 난립니다. 미국 회사니까 난리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드 CEO는 이대로 가면 한국하고 일본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서 거의 매주 워싱턴 DC 출장을 가고 있다고 그 IR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GM도 해외 재고를 빨리 털어야 된다면서 가용한 모든 물량을 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한국 GM에 있는 물건이든 뭐든 실어서 지금 미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 관세가 자기들에게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GM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의 공급망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 엮여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생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캐나다, 멕시코에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매겨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자기들이 원가 경쟁력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쪽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FTA가 있지만 미국이 관세 장벽을 치고 저기 캐나다, 멕시코에서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그쪽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정말 세밀하게 주판을 튕겨야 됩니다. 그쪽에서 바보가 아니라서 한국의 이익을 본다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차분하게 보면서 이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일단은 좀 차분하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제트로, 그러니까 일본 무역기구죠. 우리의 코트라 같은 겁니다. 제트로에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망 조정을 4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할 수는 없다. 대부분 답을 했다더라고요. 그 말은 관세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리 지금 최대한 만들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 공장들을 그 관세 때문에 폐쇄하고 바로 다른 공급망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도 지켜보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 아니에요? 해가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도 자기들한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일부 손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은 상대적인 거고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우리가 자칫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자꾸 눌러주니까 한국 반도체가 지금까지 그나마 경쟁력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고요. 오히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 걸 보면요.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앞섰다고 한국에서도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판매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해주고 중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오게 막아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1기 때 한미 FTA 협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USTR에 지시하고 그 미 무역 대표부죠. USTR이 한국에 2017년 7월인가 재협상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때 강하게 나가가지고요. USTR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세게 나온다. 버릇이 없을 정도로 세다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의 상에서 오랫동안 보질 않았어요. 물론 언젠간 해야 될 거지만요. 그러면서 뭐 물밑 접촉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기회다. 한미 FTA 재협상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철강 관세 쿼터로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풀어주고 한미 FTA를 타결하자라고 해서 한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금방 타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철강 무관세 쿼터를 크게 받아내거든요. 전년도에 한 80% 정도. 이거는 일본도 그때 못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까지 와서야 겨우 풀었던 겁니다. 한국이 그때는 되게 잘한 거죠. 이렇듯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또 운이 따라주면 우리에게 좋은 식으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협상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협상을 하고 나면 상대국들이 다 자기들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한미 FTA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잘했다 핵심 이익을 지켰다고 했는데 미국은 가장 큰 협상의 성공으로 한미 FTA를 듭니다. 왜냐? 미국은 그때 픽업 트럭을 지켰거든요. 한국 자동차가 픽업 트럭도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픽업 트럭 무관세를 20년 후로 미룹니다. 미국이요. 미국에 왜 픽업 트럭이 중요하냐? 한국은 뭐 픽업 트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만 미국은 미국 자동차 이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단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사실 한국이나 일본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오는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성공한 협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양쪽으로 협상을 성공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밀어붙이지만 결국 합의할 때를 보면 좀 합리적인 선에서 찾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서 협상을 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전 세계 싱크탱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 중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새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다 보니까 이제 1기 때부터 과격하게 밀어붙이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2기 때 더 가속화돼서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란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 중국을 떠나서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그쪽 블록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이 하던 역할을 중국과의 경쟁을 덜하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원권을 산 거잖아요. 그 회원권 아래에서 좀 더 우리의 제조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거대한 조류를 보고 단기간에는 문제가 있고 단기간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거대한 조류를 보고 우리가 미리미리 투자하고 공급망을 바꿔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사드 사태입니다. 우리 사드 사태가 났을 때 한한령이 있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몰려나고 하면서 이거 뭐 중국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고 난리냐.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추면서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수출처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런 거 없었던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자동차 업체들 중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가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점점 몰려나고요.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대체 시장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대체 수출처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약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랑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차피 이렇게 갈라지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그 세상에 맞춰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공급망을 선전하는 쪽으로 미리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한국은 그렇게 또 빨리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때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0조 정도 되는 돈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랬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2,000억 달러 되나요? 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없고 또 없는 식으로 베팅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한국을 워낙 방위비로 몰아붙이니까 장군들이 꾀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군 기지를 짓는데 1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80%를 한국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군 장성들이 한국 동맹을 좀 생각을 하고 동맹을 좀 봐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트럼프를 좀 설득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왜 100% 안 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습니다. 뭘 주면 하나를 더 엎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일본이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요, 가서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을 보면 상호 관세부터 뭐 다 부과하겠다 이런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협상이 진행돼야 아는 거겠지만 일본이 명확하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협상이 더 돼봐야 알지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FTA가 있어서 상호 관세는 서로 관세를 매긴 만큼 매기는 거잖아요. 한국은 미국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거의 관세가 0입니다. 일본은 근데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어찌됐든 오히려 일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수치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물론 모든 걸 고려해서 나중에 협상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나 이런 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남겨두고 할 걸 이런 후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눈치 보는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코치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뭐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형세를 보고 따라가며 이긴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기보다는요, 상대의 행동을 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제가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보다 대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얼마나 적확하고 현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납니다. 우리 한미 FTA 과거에 협상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민간과 정부와 이렇게 합쳐서 정말 머리를 짜내야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